30대 한국인 남성이 키르기스스탄 외딴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부족을 만났습니다. 부족장은 그에게 새 아내를 임신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2세 박준영 씨는 서울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간판과 붐비는 인파,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한 도시 생활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규직을 그만둔 날, 그는 세계 지도를 펼치고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중심, 키르기스스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이곳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초래하는 위험보다 자연의 위험이 더 분명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낡은 배낭과 차,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할 용기가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집 몇 채와 낡은 컴퓨터뿐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다. 혹독한 현실로부터의 필사적인 도피였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키르기스스탄 서쪽 끝으로 향하는 여정은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았다. 건조한 바람이 대초원을 가로지르고 뜨거운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내리쬐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바위산과 기묘한 모양의 소금 호수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바람 소리와 지프 엔진의 갱음이 광활한 공간을 가득 채웠고 운명의 소음을 덮어버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며칠 동안 달리면서 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도시의 복잡함은 광활한 대초원의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연료와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닥치자 멀리서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남은 휘발유를 가져가라. 그리고 신기루처럼 세 개의 유르트가 들판에 가까워지자 나타났다. 굴뚝은 검었고 기름과 물로 뒤덮인 오두막 주변에는 염소와 말 몇 마리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초원. 이 작은 유목민 오두막은 시간이 없어 보였다. 준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는 텐트 문 너머로 경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자 준영의 지친 얼굴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곧바로 진정했다. 환대라는 개념은 중앙가시아 유목민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새로운 이주민을 거부하지 마라. 타리크는 텐트 한가운데에 있었다. 텐트를 잘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초원의 햇살과 바람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잔뜩 생겨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깊은 눈을 가졌지만 고난과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준영은 타리크를 따라 가장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늑했다. 가운데에는 숯불 난로가 있었고 벽에는 커피와 생활용품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준영의 방은 가축 냄새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다. 다음은 타리크의 새 아내였다. 마지샘은 고등어 같은 외모에 온화함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겉보기에는 균형 잡히고 냉정해 보였지만 예에 바르고 재치 있는 모습이었다. 눈은 반짝였고 미소는 환했으며 둘째 레일라를 둘러싼 호기심은 여전했다. 샘은 어색한 러시아어로 준영에게 거침없이 말하려고 했었다. 막내 아리나는 아마 19살쯤 되어 보였다. 너무 어려워서 준영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못했지만 단호한 표정에는 언제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리나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차를 따라주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다. 준영은 그들에게서 쿠미스 발효유와 따뜻한 소금차를 받았다. 손으로 찢은 기름진 양고기로 만든 인기 요리인 바시발룸이 담긴 커다란 접시가 바로 나왔다. 준영은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음식을 맛보고는 감사를 표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벽난로 주위에 모였다. 타리크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며 명상에 잠겼다. 바람소리와 천막 안의 아내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마침내 타리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진지했다. 말을 마친 박동무 타릭은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시쿨족은 아름답지만 사람이 부족해.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부부를 바라보았다. 자연의 법칙은 피가 너무 섞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빛도 없다.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고 우리 부족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삶의 모든 혜택을 점점 더 박탈당하고 있다. 준영은 그의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타릭은 다시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주변에서 건강한 피를 뽑아내는 기술을 사용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건강하고 강해 보이는 천상 방문객 박동무에게 진심으로 물었다. 준영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부족 여성들에게 씨앗을 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낳아 부족의 미래를 보장해주세요. 천막아는 납처럼 탁했다. 준영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타리크의 표정, 어조, 심지어 구부정한 자세까지 새 신부에게 얼어붙어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문화 충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준영은 청혼을 받은 후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원칙의 뿌리까지 흔들렸다. 믿을 수가 없다.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 임신시키는 것은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타리는 슬픔과 우울함에 휩싸였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단순한 목표나 거래가 아니었다. 우리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부도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대를 이어갈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임신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일라 아리나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물어진 입술과 떨리는 속눈썹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준영은 참았기에 그 감정들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거절했다. 정말 미안해. 필요하면 도와줄게.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준영은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지는 천막 구석에 앉아 눈을 크게 떴다. 밤새도록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옳은 걸까? 낯선 문화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자신만의 도덕관을 강요하는 게 옳은 걸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최대한 빨리 아우를 떠나려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으며 타리크의 지프 타이어 하나가 밤새 펑크 났습니다. 타리크는 신의 뜻에 따라 타이어를 직접 고치고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모두가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준영은 유목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동족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광활한 초원에서 소를 방목하고 양을 도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준영은 새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흘 만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었지만 그녀는 텐트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동물들의 건강을 살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성장의 위험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었다. 사일라와 레일라가 준영은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절망과 체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레일라의 깊은 눈에서는 그 감정들이 불분명했다. 힘든 시기였지만 레일라는 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영에게 엉터리 러시아어로 말을 걸고 키르기스 전통 가락을 흥얼거리며 유목 생활의 작은 기쁨을 가르쳐 주려 했었다. 준영은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 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아리나는 겸손했지만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약과 가죽으로 펠트를 만들었다. 그녀는 농사에 온 힘을 쏟았고
때로는 초원에 흩어져 있는 약초를 파고 베기도 했다. 준영은 그가 가볍게 다칠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약초를 건네주었다. 준영의 수줍지만 너그러운 마음에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준영은 그들의 일을 돕기 위해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옷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그와 새아내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땀을 흘리며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준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탈의 시스템의 한계가 지닌 혼란과 잔혹함은 그 힘과 순수함을 깨달으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탈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병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심히 기침을 한 후 탈익은 천막 바닥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탈익은 기진맥진한 준영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동지. 그는 계속해서 심호흡을 했다. 나는 실패했다. 계단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탈익은 준영을 꽉 안았다. 그는 뜨거운 불덩어리를 쥐고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 혹독한 나라에서 아이 없는 젊은 과부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들에게 생명과 미래를 줄 수 있다. 내 피가 아니더라도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면 편히 잠들 수 있다. 탈익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간청이었고 남겨둘 가족에 대한 간청이었다. 준영은 그저 탈익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때 사밀라가 준영 앞에 나타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타리크의 뜻은 우리의 뜻과 같다. 그를 통해 임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아리나와 레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준영이라는 신비로운 낯선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야 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 두려움, 절망이 가득했다. 준영은 마치 운명이 뒤바뀌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며칠 후 타리크는 기일을 맞아 새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묘하게 차분해 보였다. 그의 표정은 억눌린 듯했다. 새 아내의 슬픈 울음소리가 유르트를 가득 채웠다. 키르기스스탄의 관습에 따라 엄숙하지만 간소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준영은 혼란스러운 감정과 불안한 조문객의 눈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았다. 타리크의 죽음으로 준영의 결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타리크가 죽은 후 여러 날 동안 아울은 침묵 속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준영은 새 여자와 단둘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원칙에 집착했고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도 집착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갖는 것뿐일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그는 너무나 많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준영은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운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으로선 그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는 후회와 갈등하는 마음을 안고 삼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음식과 약,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을 건넸다. 정말 미안해. 직접 확인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삼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증오가 없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리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레일라는 눈물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준영은 재빨리 지프에 올라탔다. 유르트 앞에 선 새 여자를 바라보는 준영의 마음은 수치심에 찢어지는 듯했고 백미러에 비친 유르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유르트에 몰두하는 듯했다. 이시쿨의 주요 도시 비슈케크로 가는 길은 길고 황량해 보였다. 준영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새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을 감추려 애썼다. 그 강인함은 침묵과 나약함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건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계단 위의 험난한 풍경을 보지 못했다. 대신 그것은 그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준영은 비슈케크에 도착한 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며칠 동안 값싼 호스텔에서 지냈다. 사람들의 북적거림과 학교의 소음 덕분에 그는 고통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새 여자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중에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준영은 다른 지역 상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알라의 고원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갑작스러운 불안에 마을들은 분열된다. 특히 시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늑대 때가 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럴 때 준영의 마음은 생각만 해도 무섭다. 폭풍과 늑대들이 파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자들만 남았고 탈익은 설 자리가 없었다.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라는 나약한 여자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곧 펼쳐질 재앙. 그는 이길 수 있을까? 그의 눈에서 비틀거리는 유르트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로운 여자의 모습이 준영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겠다는 필사적인 본능에 직면하자. 도덕성,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모든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즉시 집을 나섰다. 지프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사냥용 칼까지 챙겨갔다. 그는 곧장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평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 돌아가기로 했다. 알라의 태고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강풍과 끊임없는 비는 하늘을 눈으로 뒤덮었다. 시야가 매우 좁고 비가 쏟아져 도로를 보기가 어려웠다. 눈 속에는 지프차 한 대가 있었다. 준영은 삽으로 눈을 파내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다. 옷을 찢어발기는 매서운 추위가 방 안으로 밀려들자 다리와 팔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이가 드러나지 않고는 눈보라를 이길 수 없었다. 새 여자를 구하는 것만이 그의 생각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힘을 쓰지 않고 달려온 준영은 마침내 명마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의 무게에 세 개의 텐트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남은 텐트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상태가 좋아 보이는 나머지 텐트들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새 여자는 기쁘게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들의 손과 얼굴은 동상으로 빨갛거나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추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멀리서 굶주린 늑대들의 희미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안에 갇힌 말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준영은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사마라, 레일라, 그리고 아리나. 그의 목소리에 눈이 아팠다. 당황한 여자는 준영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고개를 들어 눈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은 듯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불신이 가득했다.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싸움을 벌여야 했고 서로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준영은 재빨리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재난 속에서도 느껴지는 침착함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무너진 유르트에서 쓸만한 장대와 천막 조각을 가져와 남은 부분을 먼저 보강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그와 여자들은 유르트 외벽에 눈벽돌을 쌓았다. 준영은 눈 속에 묻힌 장작을 찾아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뜨거운 나뭇가지를 구웠다. 준영은 긴장된 몸을 식히기 위해 구급상자를 열고 새로 태어난 여자 조각상에 낀 손발을 살살 씻어주었다. 아리나는 준영이 약초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사밀라는 지쳤지만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했으며 남은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레일라는 때때로 주영과 자매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번갈아가며 늑대들을 막고 횃불을 밝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경계를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추위와 굶주린 짐승들과 맞서야 했고 무너져가는 기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빛과 손길만으로도 서로의 의도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들의 끈기와 생존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처음 그들에게 강한 믿음과 결의를 갖기 시작했을 때 준영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여러 날 동안의 고통 끝에 눈보라는 마침내 그쳤습니다. 하늘은 다시 푸르게 변하고 초원은 새하얀 사원으로 변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목욕을 했다. 준영은 천막에서 나와 아침 햇살을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함께 살고 함께 싸웠다. 이 힘든 시기에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은 강하고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유대감으로 바뀌었다. 대초원은 스트레스로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었다. 준영은 새로운 여자와 힘을 합쳐 망가진 오두막을 재건했다. 준영은 한국에서 얻은 장비와 기술로 오두막을 더욱 안전하게 수리했고 새로운 여자는 가족을 돌보며 옛날 방식대로 펠트와 가죽을 만들었다. 당연히 그들은 웃고 땀을 흘리며 서로의 미래를 걱정했다. 어느 날 저녁 세 번째 난로 옆에서 차를 마시던 준영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성공했지만 준영이의 눈을 볼 때는 수줍어하는 모습.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준영아, 안녕.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레일라와 아리아나도 고개를 숙이며 눈빛을 빛냈다. 준영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더 이상 자신의 미래와 이곳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낮고 겸손한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곁에 남겠습니다. 준영은 새로운 여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는 제 곁에 남아 제 가족의 일원이 될 겁니다. 타리크의 마지막 부탁을 재빨리 들어줄 겁니다. 저와 제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줄 겁니다. 새롭게 고백한 아내의 얼굴에 놀라움과 극도의 안도감, 그리고 막연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3이라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닦았다. 레일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아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다. 과시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자신을 믿을 필요도 없는 순간이었다. 그날 그는 공식적으로 3이라 레일라 아리나의 보호자이자 남편이 되었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다. 흐릿한 삶으로. 그는 사냥하고 텐트를 치고 초원으로 말을 타고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실수도 했지만 새 아내는 좋은 선생님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레일라의 밝고 낙관적인 성격은 준영의 고된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삼나는 조용히 가족을 이끌며 유목생활의 기술과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아리나는 준영에게 키르기스 문화에 대해 조금 알려주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텐트 안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는 아리나가 유목민의 노래와 초원의 전설을 들려주었고 준영은 머나먼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은 점차 허물어졌고 친근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준영은 외롭고 낯선 사람에서 변화했습니다. 이시쿨 초원에 사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새 아내의 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카미라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레일라와 아리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딸들. 오랫동안 잊혔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아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감과 기쁨을 느끼며 그는 수줍게 아이들을 껴안고 보살폈습니다. 그는 3명의 아내와 많은 아이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까지 거느린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준영은 가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기쁨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비록 사치스럽거나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되고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광활한 이시쿨 초원은 이제 아울에서 시작된 3명의 한국인 남자와 1명의 키르기스스탄 여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자연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별들의 사랑과 신뢰로 그들은 그들만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준영은 모험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만남을 찾아 기꺼이 자신의 삶을 떠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갑자기 초원의 리듬과 맞춰집니다. 초원의 봄이 찾아오면서 박준영의 아기 올빼미는 생기로 가득 찹니다. 카미라, 레일라, 아리나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라나면서 텐트 밖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서툴지만 아이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오랫동안 이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시쿨의 삶은 이제 거칠지만 아름다운 그의 천성, 3명의 아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온전히 맡겨졌다. 준영은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보다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다. 유목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선택지를 모색했다. 그의 눈길은 아내들의 뛰어난 장인 정신에 쏠렸다. 사미라와 아리나가 양털로 만든 전통 펠트 커피숍은 특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정교한 디자인과 색채,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기법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게다가 레일라의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는 놀라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고 심지어 낯선 준영조차도 그녀와 쉽게 어울렸다. 준영은 용감하게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구매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외딴 도시 비슈케크에서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르기스 전통 문화와 수공예 시장을 사랑하는 아이월드. 그들은 카미라와 아리나의 펠트 작품, 레일라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재능을 바탕으로 아울을 작은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비슈케크로 잠시 여행을 떠나 지역 장인들을 만나고 아내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우는 펠트 카페와 수공예품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숨은 보석으로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사미라와 아리나가 작업실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동안 레일라는 유목민적인 삶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준영은 가족의 삶을 돌보고 아우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을 가로질러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 부족은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주영과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시쿨 평원의 전설은 이제 생후 3일밖에 되지 않은 박준영과 레일라 아리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과 맞서 싸우며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고 낯선 이들과 유목민 여성들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